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지 김신부로 밤 10시.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각 지역에서 모인 29명의 독립지사들. 본회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칭하면 좋겠습니다. 제청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입법기관 임시의정원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아닌 백성이 주인인 민국. 새로운 형태의 민주공화제 국가가 세워진다. 100년 전 오늘 백성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법통을 이어갈 민주주의의 뿌리 임시의정원이 탄생됐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스스로 민주공화제 형태를 갖춘 국가를 세우고 무려 27년이나 체제를 유지하며 독립투쟁을 이끌어간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00년 전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 참석한 29명의 의원들. 왕의 백성으로 살던 그들이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완성하고 헌법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로 민주공화정 100년의 기록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1917년) 작성된 대동단결 선언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민족대회를 소집하자는 내용으로 상해에서 활동하던 조소왕, 신규식, 박은식 등이 발표한 선언문이다. 당시 독립운동 노선 곳곳에서 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표방하는 선언문을 내놓았다. 1차 대전 후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식민국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민족 자결주의를 언급하자 식민국들은 독립의 희망을 갖는다. 국내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국내외 곳곳에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은 연해주인 노령. 이미 1918년 한인을 대표하는 전로 한족중앙총회를 설립하는데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여 노령정부를 세운다. 국내에서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경복궁역. 임시정부 준비위원회를 가졌던 검사 한송호의 집터. 비록 표지석만 남았지만 서슬퍼런 총독부가 있는 본진의 독립정부 수립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1919년 3월 17일 홍진과 이규갑의 주도로 민주공화정의 약법과 직제, 국민대회 취지서를 만들어 4월에 선포한다. 중국 상해시 옛 프랑스 조계지. 스포츠 매장이 들어선 이곳은 독립임시사무소가 있던 자리다. 회해 중로 717호. 100년 전 이곳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했었다.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최고기관이 필요해지자 그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1919년 3월 말 이곳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한다. 현순의 주도하에 이동영, 이시영, 조수왕 등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정부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 3.1운동 후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많은 독립지사들이 모였던 이곳 상해에서 통합된 단일 임시정부를 세우게 된다. (100년) 전부터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았던 국제도시 상해. 1843년 개항하여 지혜법권 조계지를 형성하며 국제적 금융도시로 성장해왔다. 상해시 서금 2로 옛 프랑스 조계지 김신부로로 불려진 곳이다.
임시의정원 기록에 첫 회의 장소를 적어 놓았는데 번지수 없이 김신부로라는 지역명만 표기돼 있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 학자들의 학설도 다양한데 그중 이곳 서금 2로 50호 주차장 자리가 임시의정원 첫 회의 장소라는 학자가 있다. 상해시 복단대학교. 바로 이 대학 사학과 손과지 교수의 주장이다. 손과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해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사를 꾸준히 연구해온 중국의 사학자다. 우리 학자들과 함께 임시정부 청사 현지 조사에도 참여했었다. 이거 그 사진에 나온 거. 1940년 지적도를 찾아 지금의 서금 2로 50호가 옛 김신부로 22호임을 확인했다. 김신부로 22호는 현순의 집이고 최초의 의정원 회의를 그곳에서 했다는 주장이다. 임시의정원 회의를 했던 거. 여기가 지금 문자입니다. 첫날 찍은. 这个呢，就是通过各种文献呢，我们都可以看出，就是临时政府的，就是临时议政院的会议呢，是在金神附路22号召开的。是，而且对于会议召开的这种细节都有描述，是连夜，就是说连夜召开，然后到11号早上就宣布成立大韩民国临时政府，所以呢，这个呢是有这种文献资料根据的。 프랑스 조계지 김신부로였다는 임시의정원 첫 회의지. 김신부로 60% 언급한 기록도 있는데 시니키 비서가 쓴 해공 시니키 책자다. 이렇듯 첫 회의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다. 다만 잔디마당과 댄스를 할 만큼 커다란 마루방까지 갖춘 양식 주택으로 이광수가 자신의 자서전 나의 고백에 묘사해 놓았다. 그의 기록으로는 당시 회의 장소가 꽤 거금을 주고 얻은 서양식 건물 2층으로 돼 있어 그 규모가 컸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의 회의 기록은 기사록과 독립신문 그리고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이 기증한 회의록이 있는데 첫 회의 내용은 기사록으로만 남아있다.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김신부로에서 열린 회의는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 29명의 참석자들은 가장 먼저 회의의 명칭을 정한다. 조소왕의 동의와 신서구의 제청으로 가결된 명칭은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기관 이름이다. 임시의정원의 역할은 본래는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관계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운영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밤이 늦도록 계속되는 회의. 의장단 선거에서는 초대 의장으로 이동영이 선출된다. 그리고 부의장으로 손정도가 선출된다. 다음 날인 11일 신서구의 동의와 이영군의 제청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다. 국민이 주인인 민국.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탄생된 것이다. 신익희, 조소왕이 주축이 돼 만든 대한민국 임시헌장. 총 10조의 조문을 갖춘 이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에서 구황시를 우대한다는 8조를 놓고 가장 큰 논란이 일었다. 대한문에서 통곡하던 수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니 황실의 우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지들은 대한문 앞 곡소리를 잘못 들었소. 망국의 울음을 아무 때나 울면 잡혀갈 처지였기 때문에 참고 있다 핑계김에 운 것이오. 황실 그 자체를 생각한 울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망국의 책임이 있는 황실에 대한 우대 조항을 여운형 등이 반대했지만 결국 그대로 통과됐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조다.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해 통치된다라고 명시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담았다. 국토회복 후 1년 내 국회를 소집함이라 명시한 10조는 임시의정원이 국회의 기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919년 4월 임시헌장의 대표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는 민주공화제. 이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면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라고 1919년 4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외세의 어떤 다른 나라의 헌법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아주 독특한 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25일 김신부로에서 열린 3회 의정원 회의에서는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했다. 법안은 신익희, 손정도, 조소왕, 이광수가 초안을 만들고 홍진 등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됐다. 임시의정원법은 법전 형식이 완배된 대한민국 1호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선거 방법과 의원 구성, 의회 운영 규정, 의원의 권한뿐 아니라 징계, 탄핵까지 명시돼 있어 지금의 국회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초가 잘 정립된 의회법이라 할 수 있다. 입법부를 구성하고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후 비슷한 시기에 노령, 상해, 한성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세워진 것이죠. 독립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줄 구심점이 될 임시정부였기에 무엇보다 정부 통합이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각지의 임시정부를 상해로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독립임시사무소 자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닿는 자리, 상해시 회회 중로. 지금도 옛날 틀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건물이 1919년 8월에서 10월까지 있었던 옛 합의로 321 청사다. 지난해 1910년도에 프랑스 조개지 지적도를 발견하면서 이 자리를 찾아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곳의 연구관이 합의로 321 청사를 찾아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임시정부 321. 청사에 있었던 321호 위치입니다. 그래서 EF에서 2층 건물이다. 2플로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게 건물이고 여기는 뭐 이제 정문이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사진을 찍었던 앞에 보이는 이제 요게 이 건물을 등지고 몇 차례 사진을 찍었죠. 9월달, 10월에 찍었는데 1919년 8월에 열린 6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개회식 다음 날부터 이곳 합의로 청사에서 열렸다. 상해, 한성, 노령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준비로 의회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다. 상해로 통합해 역량을 집결시키자는 임시정부 통일 방안이 세워지는데 당시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통일을 위한 임시헌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여운형이 의정원 의원과 국무원 겸직을 금하는 조항을 넣자고 해 공방을 펼쳤지만 승인으로 결론난다. 안창호의 직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장을, 한성정부에서는
노동국 충판으로 추대됐기 때문이다. 정족수가 부족해 병석에 있던 손정도 의장까지 가까스로 의결되어 9월 11일 공포된다. 한성정부의 직제를 계승하고 다만 이승만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하는 통합정부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에 우리 손으로 독립정부를 세운 것이다. 1919년 9월달 헌법, 우리가 그러니까 1차 개정 헌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차 개정 헌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만든 헌법인데, 그래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행 헌법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뭐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 현행 헌법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1919년 9월 17일 임시의정원법도 개정된다. 의정원법에 두었던 의원 권한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인 헌법으로 옮겨서 의회의 입지를 높였다. 1919년 9월 17일 날 임시의정원법이 1차 개정이 됩니다. 그 내용은 보다 더 대통령제 하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러한 내용들로 임시의정원의 지위와 권한 등이 규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1차 임시의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조문의 수도 122개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해시 남경동로 번화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게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건물이 있다. 1918년 문을 연 영안백화점. 1921년 1월 1일 이곳에서 신년 축하식을 거행했다. 세 곳의 임시정부를 통합한 후 오랜 기간 노선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지도부가 이 행사를 계기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안창호의 주도로 임시정을 빌려 신년 축하식을 거행한 후 임시정부와 의정원 요인들 59명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 한인들의 종교 공간이자 집회 장소였던 곳 무월탕 교회. 1923년 이곳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지도자들의 불화와 반목이 길어지면서 임시정부를 대신할 대표기관을 세우자는 대회였다. 국내와 러시아, 미주 등 100여 개 독립단체 대표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임시대통령 탄핵이 대두되었다. 미국에서 오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임시정부 초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가 1924년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 보궐선거에서 이승만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선출되고 의장 조상섭, 부의장 여운형까지 합세해 여소야대의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승만을 반대했던 박은식 총리 내각이 출범하면서 탄핵은 급물살을 탄다. 1925년 13회 임시의정원 회의. 몇 년에 걸쳐 계류됐던 임시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임시의정원법 탄핵 절차 규정에 따라 3월 18일에 통과된다. 당시 탄핵 의결에 대한 회의록은 전해지지 않고 탄핵을 알리는 독립신문 호해와 심판원들의 심판서가 남아있을 뿐이다. 탄핵 후 1925년 4월 7일 대통령제에서 내각 국무령제로 바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공포되면서 홍진이 국무령에 취임하는데 민족 대당 결성을 과제로 내세운다. 안창호도 거대 정당을 설파하는 연설회를 연다. 전국이 안정된 후 홍진은 국무령을 사임하고 유일당 운동에 나선다. 유일당 운동은 임시정부가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도산 안창호 또 그 홍진 이런 분들이 우리 전 민족을 대단결시켜서 아주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정당으로 하여금 임시정부 역할을 독립운동을 주도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상해시 노만구 마당로. 패션과 음식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 신천지 거리 입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 상해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청사 건물로 대한민국 정부와 상하이시가 공동으로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임시정부는 1926년부터 상해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있었다. 내부에는 홍진에 이어 국무령으로 취임한 김구의 집무실이 잘 보존돼 있다. 국무령에 취임하자마자 유일당 결성에 대비하여 개헌을 추진한다. 1927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최고 권력을 임시의정원에 두고 당이 결성되면 그 권력을 당에게 부여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27년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개정 헌법은 이렇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체제,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각 진영의 노선 차이로 민족대당 결성이 힘들게 되자 이동영,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1930년 3월 한국독립당을 결성한다. 임시약헌에 부합하여 임시정부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을 세운 것인데 당론으로는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채택했다.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한 생활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의 민주주의 정신과 닮아있다. 상해시 마당로. 세련된 고층 빌딩이 밀집된 번화가의 상가 건물. 바로 이곳이 임시정부의 교육기관이었던 인성학교 자리다. 1917년 세워져 여운형이 교장을 맡았던 소학교로 임시의정원은 결의를 통해 의무교육을 방침으로 세우고 이것을 임시정부의 공립학교로 운영했다. 상해시 원창리. 아이들에게 독립된 나라,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하교 시간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그 시절에도 아이들은 희망의 동아줄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죽 한 그릇도 먹기 힘든 시절, 법안까지 만들어 의무 교육을 펼쳤던 임시정부의 그 뜻을 가늠해본다. 원창리 13호 임시의정원 김해산 의원의 집. (1932년 4월 29일) 이른 아침, 이곳에서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이 거사를 떠나기 전 새로 산 자신의 시계를 풀어 김구의 값싼 시계와 맞바꿨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 낡은 골목을 걸어 나오며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을 것이다. 거사 전 아버지 윤봉길은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나라를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라는 유언을 남긴다. 의거 당시 일본은 만주에 이어 상해 침략까지 성공하면서 기세가 치솟아 있었다. 상해시 홍구공원. 문학가 노신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동상 앞 잔디밭.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사변 승전기념 행사가 막 시작될 무렵 수통형 폭탄이 정확하게 단상으로 떨어진다. 단상에 있던 장성급들은 즉사하거나 부상을 당했고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일본으로 압송된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날의 성공적인 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윤봉길 의사는 일본에서 총사령을 당하여 순직한다. 在那个尹奉吉事件之后呢，当时的国民政府呢，就是给予了大韩民国临时政府和
韩国独立运动的其他势力很多的就是支持和帮助。这些帮助主要有就是一个是资金方面，当时呢就是像那个金九先生为主的就是民族主义势力和叫金元凤为首的这种左翼的就是独立运动势力都提供资金。 이날 의거의 성공으로 독립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중국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다. 당시 장개석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한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격찬하며 임시정부에 대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침체되었던 독립투쟁에 용기를 주었고 한중 양국의 동맹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압박이 더 거세지면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의 거점지였던 상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나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거 후 안창호가 일제에 체포되고 김구에게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렸다. 청사까지 급습당한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야만 했다. 고난의 이동 시기,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이 항주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 소동파가 이곳에 관리로 부임한 후 서후의 절경에 반해 매일 거닐며 시를 지었다고 한다. 항주는 2000년이 넘는 고도로 수나라 때 건설된 대운하가 있어 상업이 발달된 곳이다.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가 있는 남경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 항주를 선택한 이유는 만약 남경으로 갈 경우 일본이 함포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항주시 상성구의 한정호텔, 옛 이름은 청태 이여사로 100년 전부터 숙박업체였다. 1932년 5월 상해에서 3일 전에 미리 피신한 국무위원 김철은 이 여관방 2층에 방을 얻어 임시정부 판공처를 마련한다. 아직도 1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로비. 이곳 어딘가에 앉아 김철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지도부가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간신히 공간을 마련했지만 사람들 왕래가 잦은 숙박업소이기에 정탐들에게 노출될까 불안한 상황. 이곳 임시판공처에서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할 수가 없었다. 남호나 남경으로 나가서 배후에서 의정원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물 위의 정부라 불려진 시기다. 항주시기 3년간 머물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 유적지 기념관. 이것은 임시정부 청사 중 유일하게 국가급 항전시설 유적지로 지정됐다.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꾸리게 된 항주 청사에는 김철, 송병조, 차리석 사진이 걸려있다. 윤봉길 의거를 주도하여 천문학적 현상금이 걸려있던 김구는 신분을 위장하며 도망다니느라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대신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송병조, 국무위원 김철과 차리석이 임시정부를 이끌어야만 했으니 얼마나 착잡한 심정이었을까. 본 회의를 정부의 소재지인 상해에서 소집하지 못하고 정부의 임시판공처인 이곳에서 개원함에 대하여 한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근심이 되는 것은 많은 동지들이 적의 감옥에서 호출받고 적의 수중에서 순직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934년 27회 회의부터 임시의정원은 재무부로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고 의회로서의 결산 심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의회를 열 수 없는 비상시 의정원을 대신해 의결을 하여 국정 수행을 도왔다.
광주시 평해로 골목 입구 사흥방이라 쓰여진 이곳에 1930년 창당하여 여당의 역할을 해왔던 한국독립당의 항주 본부가 있었다. 영화 세트장처럼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 안 주택가. 정부를 따라 여당인 한국독립당도 이곳 사흥방 40호, 41호에 본부를 차렸다. 본부터를 알리는 현판 하나 없고 기억하는 이도 없었다. 你好，打扰一下，知不知道这个建筑是什么建筑？不知道。我也不知道，我那时候不在这里，我来才几年。 뿔뿔이 흩어져 활동했던 이동식. 하나로 집결하지 못하고 다당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 한국독립당은 여당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한국 후에도 꿋꿋하게 제 역할을 다했다. 일제에 쫓기고 재정은 바닥난 최악의 위기. 현상금이 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김구는 남경의 장개석과 비밀 회동을 갖는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 청년들을 위해 중국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개설해준다.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남경이 함락당할 위기에 서자 중국 정부는 중경천도를 단행한다. 임시정부도 후남성 성도인 장사로 옮긴다. 1938년 7월 다시 장사를 떠나 광동성 광주로 옮기지만 채 짐도 풀기 전에 일본이 광주까지 점령하여 다시 이동한다. 1938년 10월 유주에 자리 잡은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전선 청년 공작대를 결성해 반전 활동을 펼친다. 1939년 4월 유주에서 기강으로 이동하게 된다. 임시정부는 원래 중경으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중경은 몰려드는 피난민으로 주택과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중경 남쪽에 있는 이곳 기강현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기강현 중산로. 지금은 중산소학교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한 장소다. 기강에 도착한 후 오랜 떠돌이 생활로 약해진 힘을 집결하기 위해 1939년 8월 좌우익 정당 단체들이 통합을 위한 7당 통일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국민당의 조완구, 엄황섭, 한국독립당의 홍진, 조소왕, 조선혁명당의 이청천,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조선청년전의동맹의 신익희가 모였지만 결국 통합은 결렬된다. 1939년 10월 3일 오전 10시 2년 만에 열린 30일의 임시의정원 정기회의는 12월 5일까지 무려 2달이나 계속됐다. 피신을 다녔던 김구도 합류하고 그동안 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어려웠던 임시의정원은 18명의 신도의원을 선출하여 정족수를 채웠다. 빈자리가 많아진 국무위원을 선출해 내각을 재정비하고 이동식이 정기의회를 대신한 상임위원회의 경과 보고도 받으며 의회로서 역할을 다시 가동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 대륙을 옮겨 다녀야 했던 고난의 이동 시기. 임시의정원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컸습니다. 정기의회를 열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임위원회 소의회를 열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인 중경에 정착하게 됩니다.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중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중경은 등소평의 고향으로 그가 정권을 잡은 97년
이곳을 서부 개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직할시로 승격시켰다. 중경은 경사가 2번 겹쳤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그 덕분일까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된다. 27년간의 임시정부 역사상 마지막 청사. 이곳 연화지 청사에서 임시정부는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한다. 중경 청사로 옮겨온 임시의정원은 가장 먼저 임시정부 지도체제를 개편한다. 이전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전시태세에 발맞추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톱 체제로 전환한다. 1940년 10월 8일 32회 정기회의에 임시 약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군 통수권까지 있는 주석의 김구, 의정원 의장에는 홍진,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이청천을 선출하여 정부, 의회, 군대까지 갖춘 완전체 정부로 중경시대를 연다. 임시정부 시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중경시대다. 그 시기 활동상을 잘 볼 수 있게 꾸며놓은 연화지 청사. 하지만 몇 년 전 개발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점지였던 중경에서도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오늘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을 그린 인물화 전시회. 이소심 여사, 독립운동가 이달 선생의 후손이다. 이소심 여사의 노력으로 위기에 처한 연화지 청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일생을 독립운동을 위해 다니다 후두암으로 세상을 뜬 아버지. 독립운동가 이달의 삶을 지켜내고 싶었을 것이다. 피로 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노라.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이소심 여사는 지켜내고 싶었을 것이다. 当就是1991年的时候，我听到重庆市渝海公司要把大韩民国临时政府的旧址拆掉，全部拆掉以后，修那个居民的住宅楼，就是商品用的住宅楼。因为当时没有建交嘛，没有公方面的那个交往，所以这些是很困难的事情。 当时那个大韩民国临时政府旧址里面住了30多家嘛，40家人，要拆迁的话，要保留是非常困难，因为他们提出了很多要求，不给我们好房子，不补偿我们，我们是不会搬家的，所以还得挨家挨户的去做工作。因为我是市人民代表，哎呀，李代表，你不跟我们说话的话，我们坚决不搬，还要跟他们讲很多道理。 중경시 추영로 37호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복원 추진에 합의하면서 복원된 것이다. 내부 전시 공간 1층에는 광복군 무장투쟁사를, 총사령관과 지휘부가 쓰던 2층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켰다. 1940년 9월 15일 군 통수권을 가진 주석 김구의 명의로 한국 광복군 창설을 알리는 한국 광복군 선언문을 발표한다. 임시정부 수립 직후부터 꿈꿔왔던 정규군이 드디어 편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 9월 17일 총사령관으로 이청천, 참모 이범석으로 한 총사령부 전례식을 거행한다. 조선의영대 김원봉도 광복군에 합류하여 부사령관을 맡으며 전력을 키웠다.
광복군은 인도, 미얀마 전선의 공작대를 파견하고 영국군과 대일 항전을 전개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연화지 청사가 있는 도심에서 15km 떨어진 외곽, 중경시 토교촌.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이 모여서 살았던 집성촌이다. 다른 피난처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탈출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강을 끼고 있었다. 어디에도 삶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당시 한인들이 살았다는 표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오래된 공장의 정문에서 한참을 들어와 자풀무성한 구석진 공터. 표지석 하나만 100년 전 그 힘겨운 시간들을 대신하고 있다. 타국의 서름을 함께 나누며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견뎠던 이들의 삶. 이제 담쟁이 넝쿨이 가득한 표어가 되어 기억 저편으로 묻혀져 갔다. 所以我当时听到他们还是很艰苦，到了重庆啊，吃的也困难，自己还要种菜呀，还要什么国家给米呀，都是国民政府也有一些帮助。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다. 임시정부는 이 전쟁을 독립의 기회로 여기고 1941년 10월 10일 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대일 선전 성명서를 공표한다. 이를 계기로 좌익 진영이 의회와 정부에 참여하겠다고 나선다. 조선민족혁명당 본부자리. 독립유적지 사료에 모습이 다 없어져 묻힐 뻔했던 것을 취재진이 어렵게 찾아냈다. (1942년) 임시의정원법 개정을 하고 좌익 인사들을 대거 선출하여 여야를 갖춘 통일의회를 구성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서 군사활동을 하자니 부득이 국왕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혹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결정되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의장으로서 9개의 준승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에 여야가 이견이 없음을 사령관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통일의회는 중국으로부터 한국 광복군 행동 9개 준승에 대한 취소를 받아낸다. 우리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이 요구한 9개의 행동 지침을 백지화한 것이다. 통일의회는 좌우 합작의 정부를 위한 개헌을 이뤄낸다. 1944년 4월 22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좌우 합의로 개정된 헌법으로 주석의 한국독립당 김구, 부주석의 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이 선임됐다. 국무위원도 좌익 진영의 참여로 좌우 통일의 거국내각이 구성된다. 8월 6일과 9일 두 차례나 미국의 원폭 공격을 받은 일본. 10일 저녁 8시 중경의 각 방송들은 일제가 무조건 투항한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당시 임시정부는 8월 7일을 D-Day로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제의 항복으로 백지가 됐다. 임시의정원은 환국 후 정권 수립의 방향을 놓고 의회를 열지만 여야 격론만 벌이다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환국 준비에 들어간다.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막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구성원들도 환국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나 정부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전국 일본이 물러나고 통치권을 쥔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의 환국은 상해까지는 중국이, 서울까지 미국 측이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조선 건국 초부터 멸망 때까지 존재했던 유일한 궁궐이다. 환국 후 임시의정원은 이곳에 본부를 두고 미 군정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활동을 펼쳤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어진 정치를 펼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대한제국 황제는 이곳 왕좌에 앉아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내어주고 말았다. 임시정부가 환국해서 계획한 일은 과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계 인사 195명이 참여하여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인정전 서행각에 본부를 두었다. 비상국민회의는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꿔가며 입법활동을 펼쳤다. 환국 후 정부 총사는 운영궁 양관에 두었다. 1947년 3월 이곳에서 열린 임시의회에서 주석 이승만, 부주석 김구로 과도 정권을 수립했지만 이승만의 취임 거부로 공포는 되지 못했다. 임시의정원이 국내에 와서도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45년 8월 달 일제가 패망했을 때 그 임시정부가 9월 3일 날 이제 당면 정책을 발표합니다. 당면 정책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27년 동안 유지해왔던 임시정부를 국민들에게 바친다. 이제 국민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에 들어가서 국내 각계 인사들하고 함께 과도 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과도 정권이 수립되면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과도 정권에 인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46년부터 서거 때까지 김구 선생이 머물던 곳 경교장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곳으로 몰려든 환영인파로 서대문 길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김구 선생은 반탁운동을 주도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꿈꿨지만 그 꿈은 미완에 그친다. 1949년 6월 26일 이곳 집무실에서 김구 선생은 안두희의 흉탄에 운명을 달리한다. 조국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를 이끌던 태산 같은 인물 김구. 분단 없는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그토록 애를 썼는데 세발 총성에 쓰러졌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1948년 5월 31일 지연국회가 개원된다.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국회. 의회 개원 1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나뿐인 내 편인데. 예, 의장님, 올해가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해인데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의장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919년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 생기면서 그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초가 되는 임시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법부라고 그럴까, 근대적 의미의 입법부, 국회가 생긴 날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그대로 그날 선언이 됐어요. 또 그 헌장의 2조를 보면 앞으로
임시정부의 모든 것은 다 임시의정원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어떤 그 입헌주의랄까 헌법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법치주의의 뿌리를 처음 규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시헌장이고 그것이 선포된 날이 바로 4월 10일입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의 씨앗 하나를 심었다. 척박했고 추웠고 낯선 이국 땅에서 오직 독립을 위한, 오직 국민을 위한 27년. 의회 민주주의는 그 속에서 꽃으로 피어올랐다. 기억할 것이다. 왕이 빼앗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되돌려준 그 이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서슬 퍼런 일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회 정치의 법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우리의 독립지사들. 그들은 해방이 된 후에도 나라 걱정에 편한 길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미 군정의 통제 속에서도 자강의 의지를 꺾지 않고 완전한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